단어 하나 때문에 유엔 회담이 멈췄습니다. 흑백처럼 건조한 문장들 사이 한국어만이 감정의 색을 분리해내죠. 서운섭섭어굴 세계 최고 통역사도 포기한 그 미세한 마음의 결을 오늘 우리는 한글식 조립으로 번역합니다. 의미가 아닌 맥락, 말이 아닌 마음 흑백 TV가 컬러로 바뀌는 순간을 보실 겁니다. 한국어가 왜 번역 난이도 최상위인지, 그리고 TOP15 표현이 어떻게 세계 표준을 바꾸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이야기로 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제작소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0년째 유엔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왔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서운하다를 설명하려다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드도 아니고 디서포인티드도 아닌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영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제네바 본부에서 난민보호협정 최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47개국 대표들이 모였고 저는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마이너스 불어 동시통역을 맡았죠.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 단 한 줄에서 모든 게 멈췄어요. 피보호자에 대한 프로텍션인가 컨시더레이션인가. 프랑스 대표 로카는 단호했습니다. 보호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해요. 반면 레바논 보좌관 아말은 고개를 저었죠. 배려 없는 보호는 폭력입니다. 존중이 먼저예요. 통역부스 안에서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두 단어 모두 정확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죠. 의미는 맞는데 마음이 틀렸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무거워졌고 각국 대표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신입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가 섭섭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임 디서포인티드라고 통역했었죠. 그 순간 상대국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나중에 선배가 말했어요. 섭섭함은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야. 실망은 기대의 배신이고. 무게가 다르지.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어가 가진 정서의 해상도로 세상을 번역하겠다고요. 회의는 교착 상태였습니다. 로카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미 12시간째입니다. 선례를 찾아봤지만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포기군요. 우리 문화에선 배려 없는 보호는 감옥과 같습니다. 저는 통역부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을 분석했어요. 로카의 빠른 말투에는 조급함이, 아말의 낮은 한숨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국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어요. WHO 옵서버가 끼어들었습니다. 법률 언어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1시간 뒤 법률 언어 전문가 3명이 도착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언어학자, 소르본 법대 교수, 그리고 하버드 국제법 전문가였죠. 그들은 회의실 한편에 모여 토론을 시작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학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프로텍션은 법적 테두리를, 컨시더레이션은 도덕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둘을 합치면 의미가 충돌해요. 선례도 없고요. 회의장에 한숨 소리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그냥 투표로 결정하자.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부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0년 경력이지만 회의 중간에 통역사가 나서는 건 월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로카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아말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통역사 박 선생, 무슨 제안이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커를 집었어요.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보드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안타깝다,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달라요. 저는 각 단어 옆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안타깝다는 타인에게 기울어진 마음, 미안하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유감이다는 공식적인 애도의 표현이라고요. 같은 감정이지만 관계의 거리와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모두 사리 또는 러그렛이지만 한국어는 이걸 구분하죠. 아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로카는 턱을 괴고 보드를 응시했어요. 그럼 제안은 뭡니까? 의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단어를 버리지 말고 조립하는 겁니다. 저는 보드에 또 다른 예시를 적었습니다. 동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옆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했죠. 한국어에서 동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발적 동의, 대리동의, 긴급동의, 그리고 철회 가능 여부까지 포함되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동의의 층위를 나눕니다. 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번역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보호와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둘을 대립시키지 말고 상황별로 조립하는 거죠. 저는 보드 한쪽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의미를 모듈로 쪼개는 방식이었어요. 피보호자 미성년 긴급 상황동의 방식 대리 1회 한정 철회 즉시 유효. 경험의 존중 정서 안정 우선 의사결정 자발 우선 절차 이중고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이렇게 쓰면 프로텍션과 컨시더레이션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걸 우선할지 명확해지거든요. 법적 구속력도 살리고 문화적 배려도 담을 수 있어요. 아말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언어로 번역되나요? 기계 번역은요? 됩니다. 핵심어의 상태와 상황을 태그로 붙이는 거니까요. 의미가 부서지지 않아요. WHO 옵서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저는 방금 적은 문장을 영어, 불어, 아랍어로 번역기에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했죠. 놀랍게도 의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조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로카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선례가 없는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례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소르본 교수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실전에서 작동할까요? 현장은 복잡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테스트합니다. 난민 캠프, 응급병원, 공항 입국 심사. 각 상황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봅시다.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만나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난민 캠프였습니다. 화면에 상황이 떴어요. 12살 소녀, 보호자 없음, 긴급 의료 처치 필요. 저는 제가 만든 문장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피보호자 미성년, 긴급동의 대리, 1회 한정 철회 즉시 유효 배려 정서 안정 우선. 이 문장을 영어, 불어, 아랍어로 번역했죠. 그리고 각 언어권 현장 담당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프랑스 담당자가 먼저 답했어요. 보호자 부재 확인 후 캠프 책임자가 대리 동의합니다. 의료 처치 진행하고 소녀가 의식 회복 시 제동에 받겠습니다. 레바논 담당자도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처치 전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 지원을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지키고 정서적 배려도 놓치지 않았죠.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응급병원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의식 있음, 수술 필요, 언어 소통 불가. 저는 문장을 다시 조립했어요.
피보호자 성인 의식 명료동의 자발 우선, 통역 필수 배려, 문화적 금기 사전 확인 절차 이중고지. 각국 담당자들이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행동이 일치했어요. 통역사를 먼저 부르고 환자의 문화권을 확인한 뒤 수술 내용을 2번 설명하는 절차였죠. WHO 옵서버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군요. 통역 없이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공항 입국 심사였습니다. 가족 단위 난민, 부모 의식 있음, 미성년 자녀 셋.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피보호자 가족 단위동의 부모 자발, 자녀 대리 배려, 가족 분리 금지 절차 통합 심사.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족을 함께 심사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되 자녀들의 상태도 개별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의장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오해율을 측정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37%, 새 방식은 2%.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로카가 보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군요. 맥락을 설계한 거예요. 아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억울하지 않네요. 우리 문화의 배려도 당신네 법의 명확함도 다 담겼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죠. 한국어가 가진 힘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박서현 통역사의 제안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47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통역부스로 돌아가 짐을 챙겼죠.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역사가 아닌 제안자로 선 밤이었어요. 박 선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말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마음을 번역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번역은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일이라는 걸요. 아말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호수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30해 전 10살 소녀가 서운하다를 설명하지 못해 울먹이던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패배가 이렇게 큰 승리로 돌아오리라는 걸요. 사흘 뒤 유엔 본부에서 공식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서현 통역사의 한국어 기반 맥락 설계 방식을 난민보호협정 공식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 이 방식은 향후 국제협약 번역의 새로운 표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모국어가 어린 시절 설명할 수 없어 답답했던 그 언어가 세계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제네바 구시가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죠.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냥 후련해서요. 후련하다. 이 단어도 번역이 안 됩니다. 릴리브드와는 달라요. 억눌렸던 게 풀리는 느낌, 막혔던 게 뚫리는 시원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작은 기쁨까지. 한국어는 이 모든 걸 후련하다 한 단어에 담았죠.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많이 드세요.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귀했습니다. 이 맛도, 이 언어도,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누군가 지키고 다듬어온 것들이었죠. 일주일 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한국어의 국제적 가치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강연 원고를 정리했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문장을 첫 줄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번역한 게 아니라 마음을 번역했습니다. 서울 도착은 12월 초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0해 만에 맞는 한국의 겨울이었죠.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 호떡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강연장은 광화문 근처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500석이 꽉 찼더군요. 통역사, 번역가, 언어학자,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10살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해 동안 외국에서 한국어를 지켰어요. 아니, 한국어가 저를 지켜줬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제네바 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로텍션과 컨시더레이션이 충돌하던 그 밤, 한국어의 정서 미분이 어떻게 해법이 됐는지 설명했죠. 한국어는 감정을 쪼갭니다. 슬픔도 여러 가지예요. 안타깝다, 서럽다, 억울하다, 허무하다. 영어로는 다 세드지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이죠.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화면에 예시를 띄웠습니다. 서운하다는 기대했던 마음이 어긋났을 때, 섭섭하다는 관계가 소원해질 때, 서럽다는 혼자 감당해야 할 때. 같은 슬픔이지만 누구를 향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그게 번역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도구예요. 정밀한 도구죠. 저는 UN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해율이 37%에서 2%로 떨어진 그래프였어요. 한국어의 세밀함이 오히려 오해를 줄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었거든요.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어는 번역 불가능한 언어가 아닙니다. 번역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언어예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의미가 아니라 맥락을 옮겨야 하죠.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강연 후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죠. 선생님, 우리 손녀가 미국에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거든요. 이거 보여줘도 될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현 선생님, 유네스코 언어다양성위원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네스코라니.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죠. 선생님의 제네바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어 기반 맥락 설계 방식을 국제표준 번역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제표준이라니. 제 모국어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었죠. 물론입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다음 달 파리 유네스코 본부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일본, 아랍, 스페인, 러시아. 저는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죠. 한국어의 강점은 관계와 맥락을 언어에 새긴다는 겁니다. 높임말부터 그래요. 상대와 나의 관계, 상황의 격식, 감정의 거리까지 한 문장에 담기죠. 중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어만의 특징 아닙니까? 다른 언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한국어 방식이 아니라 한국어가 보여준 원리를 쓰는 거죠. 정서를 미분하고 상황을 모듈로 조립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스페인어의 사랑하다를 여러 층위로 나눈 예시였죠. TQUIERO와 TAMO의 차이, 그리고 상황별 뉘앙스까지. 한국어 방식을 적용하자 스페인어도 더 정밀해졌습니다. 일본 학자가 눈을 빛냈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 기술이 아니군요. 문화 간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회의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국 언어의 특성을 한국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죠. 놀라운 건 모든 언어가 저마다의 정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그걸 체계화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마지막 날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어 기반 맥락 설계 방식을 K-LANG 프로토콜로 명명합니다. 이는 유네스코 공식 번역 권고안에 포함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의 후 저는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12월의 파리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에펠탑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문득 어린 시절 제네바 학교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정을 설명하려다 포기했던 그날 오후요.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붙어 있는 거야. 당시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K-LANG 프로토콜 덕분에 정도 번역 가능해졌어요. 어펙션 어태치먼트 쉐드 히스터리로 모듈화하니 외국인들도 이해하더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선생님,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표창보다 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제 언어가 세상을 바꾸는 걸 목격한 거죠. 이듬해 봄,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UN 본부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통역부스에는 새로운 매뉴얼이 비치돼 있었죠. K-LANG 프로토콜 적용 가이드. 표지에 태극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로카를 마주쳤어요. 그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박 선생, 당신 덕분에 회의가 빨라졌어요. 이제 단어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거든요. 아말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당신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오해가 줄었고 사람들이 안심해요. 고마워요. 저는 통역부스에 앉아 이어폰을 착용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기후 난민 보호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발언을 시작했죠. 저는 한국어의 정서 해상도로 그들의 말을 옮겼습니다. 안타깝다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고 유감이다는 공식적 애도입니다. 대표님의 발언 뉘앙스는 안타깝다에 가깝습니다. 통역을 듣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했죠. 이제 저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젊은 통역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2세였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부터 배우세요. 단어는 그 다음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제네바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10살 때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울고 있었죠. 엄마, 저 한국말 잊으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죠. 잊지 않아.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사는 거였죠. 그래서 30해가 지나도 잊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호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한국말 안 잊었어요. 그리고 세계에 퍼뜨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목을 적었습니다. 번역 불가능한 한국어 TOP 15-세계 언어로 만들기. 첫 번째 단어는 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눈치. 하나씩 적어 내려가니 15개가 금방 채워졌어요. 억울, 서운, 섭섭, 답답, 허무, 뿌듯, 민망, 머쓱, 찝찝, 후련, 촉촉, 아삭. 이 단어들을 K-LANG 프로토콜로 풀면 세계 어디서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겠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함께였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제네바 호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숙소로 걸어갔죠. 내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번역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한국어로 세계를 잇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